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정부 실패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 사회적 후생 손실과 같은 맥락의 표현이 몇 가지 더 있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회적 후생 손실, 또 자원 배분 왜곡, 또 경제적 순손실, 효율성 상실, 뭐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다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학에서는 다 이 효율성 상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에 내버려 둬서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시장 실패고,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되면은 정부 실패가 되는 거죠. 이러한 후생 손실이나 자원 배분 왜곡 이런 표현들이, 이런 것들이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런 게 나타날 때 수요든 공급이든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것은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다음에 이번에 택지 공영 개발은 시장 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평성 등을 달성하기 위해 개입하는 정부의 간접적 개입 수단이다. 자, 이거는 직접 개입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번, 5번,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왜 개입하느냐에 대한 것이었다면, 요 2번 지문은 어떻게 개입하느냐, 직접 개입하는 것도 있고, 간접 개입하는 것도 있고, 토지 이용 규제도 있죠. 이 토지 이용 규제는 한 번도 이 수단으로 출제된 적은 없어요. 어떻게 개입하느냐에서 출제된 적은 없고, 그냥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 해가지고요. 요거는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그래요. 이게 이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렇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지정해놓고 건폐율, 용적률, 어떤 건물은 지을 수 있고 없고, 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은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걸 이제 주로 물었습니다. 이게 출제됐던 문제들만큼 많이 소개하지는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물은 거예요. 굉장히 여러 번 물어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개입은 이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게 있죠. 그런 것이 있고, 또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도 있다 그랬죠. 사람들이 왜 이게 직접 개입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게 분명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모든 수업을 다 듣는 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 매 순환 중요한 거는 똑같이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거는 이제 두 달에 한 번 정도, 원래 두 달에 한 번씩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네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두 코스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중요도의 강약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에 직접적 개입이라는 설명을 드릴 때마다 제가 시장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린다 그랬잖아요. 경제학에서는. 이게 시장을 그린 거다. 그리고 이쪽은 수량을 나타내고 이쪽은 가격을 나타내는데, 이쪽으로 개입하든 이쪽으로 개입하든 이거는 직접 개입이다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개입한 수량 통제하는 수량 통제, 이거는 가격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량 통제로서의 직접 개입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가격 통제로서의 직접 개입이에요. 이렇게 개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두 다 직접 개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항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여기는 이제 토지은행제도, 또 협의 매수 또는 강제 수용,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택지 공영개발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 항목들을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간접 개입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틀을 유지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 자체는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각종 지원이나 보조, 수요자나 공급자한테 지원해주거나 보조해주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깎아주거나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깎아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개입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에 3번에 비대칭 정보에 의한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은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가 될 수 있죠. 다음에 정부는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개입할 수 있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이거는 정부 실패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번, 5번 모두 다 정부 실패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되죠. 택지 공영 개발은 직접적 개입 수단이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27번은 이제 TDR 개발권 양도제죠. 이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 지구재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는 지역 지구재에 따른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시장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죠. 이 개발권이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거죠. 이번에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여기 틀렸죠.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죠. 이건 개발지역 토지와는 관계없이 그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권을 부여하는 거죠. 개발권을. 그래서 그 개발권이 개발 가능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뒷부분은 맞아요.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수평지적 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죠? 우리나라는 입체적으로는 공시가 안 되죠. 입체적으로 공시가 안 되니까 이거 개발권 양도제 하려면은 입체적으로 공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권이 몇 개 층이 어디로 이전됐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등기부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다음에 4번은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토지의 입체적 이용 중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28번 토지은행 제도죠. 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하죠. 자, 여기서 1번 장래의 공공용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미리 토지를 확보하는 제도로서 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하고요.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어 효과적인 도시 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가능하죠. 미리부터 비축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비축을 위한 매입 시점과 개발을 위한 매각 시점 사이에 토지를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맞죠?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불법 점유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불법 점유자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만큼 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축 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투기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지금 여기 수요자잖아요. 수요자면서 이제 엄청난 양을 매입을 해야 되겠죠. 한두 필지 비축하는 거는 비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막대한 양을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멀쩡한 토지 시장이 투기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에 토지 양도 의사 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 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그렇지가 않죠. 토지 수용 제도가 훨씬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죠.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우리 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수용, 사용, 제한. 이게 이제 강제 수용이에요. 이거 강제 사용이고 제한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권리 침해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니까. 근데 지금 이 그 토지은행 제도는 이제 토지은행을 LH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랬죠. LH공사에서 토지은행 개정이라는 걸 두고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비축한다 그랬는데요. 공공개발용이 있고요. 수급 조절용이 있죠.
공공개발용은 이거는 수용이 가능해요. 협의 매수도 하고 선매도 하죠, 당연히. 협의 매수, 선매 이런 건 다 합니다. 근데 수급 조절용은 수용이 안 되고 협의 매수나 이런 것만 돼요. 이런 것만. 그래서 여기 이제 공공개발용의 경우에는 물론 뭐를 하기는 해요. 수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수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지 수용하는 것보다는 토지은행제도는 훨씬 더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이 정도가 약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수급 조절한다는 게 뭐겠어요? 요즘 그 쌀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 뉴스에 나오죠. 쌀 가격이 올라간다는 뉴스 못 들으셨어요? 많이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쌀 가격이 올라갈 때는 비축하고 있는 거를 내놓잖아요. 근데 요 내놓는 시기가 좀 늦었대요. 그리고 재고량이 좀 작년에 쌀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올해도 쌀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내놔도 워낙 이제 양이 부족하니까. 아무튼 그런 이제 이 가격 조절할 때 수급 조절할 때 이렇게 비축하고 있던 거를 내놓거든요. 근데 이걸 가을에 수매한다 그러잖아요. 수매한다라고 할 때 이게 그 반드시 정부한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안 팔고 싶으면 안 팔고 이제 팔고 싶으면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이런 수급 조절용의 경우에는 그럼 뭐 강제로 취득한다 이런 건 아니죠. 비축해 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내놓는 거죠. 자, 그런 것은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자, 아무튼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이제 29번부터 이제 주택 정책이죠. 자, 29번은 이제 임대료 규제예요. 임대료 규제 계산은 쉽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규제 가격을 대입해서 수요량이 더 많으면 뭐고요?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으면 초과 수요 얼마? 공급량이 더 많으면 아무 효과 없다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 찍어도 뭐 중에 찍어야 된다고요? 1, 2, 3번 중에 찍어야 된다고. 안 보고 찍어도. 절대로 초과 공급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격이 얼마요? 100만 원으로 규제하고 있죠. 그럼 100만 원 대입을 하면은 QD는 1100-2P인가요? 여기에 100을 대입하면은 200을 빼는 거니까 900이 되죠, 수요량은. QS는 200 플러스 4P니까 600이 되죠. P 100 넣으면은. 그러면은 수요량이 300 더 많죠? 그러면 초과 수요 3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죠. 아무튼 이것도 좀 오래됐어요. 출제된 지 좀 오래됐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2번을 그렇게 출제했거든요. 2번을 출제했는데 이게 좀 오래됐는데 어떻게 출제했는가 하면은 그때는 단기 장기로 2번 계산하도록 출제를 했어요. 이게 단기 수요 공급 곡선이라면 장기 수요 공급 곡선을 따로 주죠. 그래서 이제 수요 함수는 변함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공급 함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문제에서 예를 들어 이게 100 플러스 2P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에는 초과 수요 얼마, 단기에는 초과 수요 300, 장기에는 초과 수요 얼마, 장기에는 요거 어차피 900 나오잖아요. 여기는 300이면 초과 수요가 600이죠. 단기보다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대료 규제 할 때마다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많이 이렇게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공급 함수 자체를 다른 걸로 준 거예요.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200을 집어넣어도 이 말이에요. 똑같은 200을 집어넣어도 여기는 900, 여기는 600, 여기는 300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이렇게
그래프가 다른 그래프가 돼버리면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프가 다른 그래프가 돼버리면 똑같은 100을 집어넣어도 여기 요 노란 거는 100을 여기 100을 넣으면 여기가 300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와 장기의 초과 수요가 다른 거를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식이 두 세트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100 집어넣는 건 똑같은 거죠. 여기도 100 넣고 여기도 100 넣는 거예요. 100을 집어넣어서 초과 수요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됐나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두 개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어차피 100 집어넣는 건 똑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30번은 이제 분양가 규제죠. 분양가 규제나 임대료 규제나 성격은 같다 그랬죠.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에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아예 건설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고급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틀렸죠? 너무 과열을 보일 때, 과열 양상을 보일 때, 이 효과적이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그래서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답은 1번과 4번 중에 있겠죠. 둘 다 디귿이 있으니까 리얼을 바로 보면 되죠. 실전에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리얼의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제도인가요?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는 제도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과 디귿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넘어가시면은, 자, 이제 31번인가요? 자, 31번. 다음은 주택정책 중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임대료 보조 하면은, 일단 뭐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이렇게 있고요. 이 보조 받는 사람의 만족을 제일 높여주는 것은 현금 보조이지만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가격 보조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교통비 보조를 말씀을 드렸죠. 돈으로 주느냐 아니면 쿠폰으로 주느냐 아니면은 깎아주느냐. 이럴 때 깎아주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만 혜택을 본다 그랬잖아요. 가격 보조는 이용을 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가격 보조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어떤 보조이든 간에 보조받는 사람의 실질 소득은 증가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생각할 때는 달동네 생각하라 그랬어요. 달동네. 임대료 보조하면 달동네 생각해야 되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면은 우리가 사는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제한된 조건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론이에요. 개론. 개론이라는 과목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테두리를 하는 거죠. 테두리. 근데 그 개론에서 공부하는 수준이 TV 같은 데 전문 패널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듯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제한 조건 하에서만 얘기를 한다고요. 딱 제한된 조건 하에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간편하다고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은 내가 사는 옆 동네에 공급을 하고 그리고 임대시장이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슨 정책 발표해가지고 뭐 행복주택 짓는다. 옆에 임대주택 짓는다. 그러면 사람들 들고 일어나서 뭐 결사반대 막 이런 이제 매스컴에 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만 생각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 동네에 못 사는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면은 자신들에게 뭔가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요. 1차적으로 물론 임대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생각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 걸 다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런 효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분석의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요공, 그 임대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 그래야 우리 수준에서는 딱 맞거든요. 더 복잡하게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대료 보조하면은 현금 보조든 현물 보조든 가격 보조든 여기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됐을 때 달동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은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기존 임대인들이 초과이윤을 얻죠. 가격 올라가는 만큼은 누구도 혜택 보는 거예요. 임대인도 혜택 보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돈이 되니까 공급이 증가하죠. 자, 공급이 증가해서 올라갔던 가격이 내려가야 이제 임차인이 모두 다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노란 점은 단기 효과, 빨간 점은 장기 효과예요, 장기 효과.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달동네에서 공급이 증가할 때 이게 새로 지어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옆 동네 있다, 옆 동네. 잘 사는 동네. 잘 사는 동네 여기는 고가주택시장, 여기는 저가주택시장. 이쪽에 있던 주택 중에 하나, 둘씩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저소득층한테 제공된다 그랬죠. 이쪽은 이렇게 저소득층한테 제공되는, 얘가 왼쪽으로 왔는 만큼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주택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다 그랬어요. 옆 동네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여건이 좋은 집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하향 여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침입이 돼서. 그런 이제 분석을 하는 거란 얘기죠. 자, 아무튼 1번에 임대료를 보조받은 저소득층은 실질 소득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저가주택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맞죠? 상승합니다. 노란 점을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면 저가주택 시장의 기존 공급자는 초과 이윤을 누리게 되고 이러한 초과 이윤은 장기적으로 신축으로 인한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자, 여기 틀렸죠? 이게 신축 공급이 아니라 하향 여과를 통한 공급입니다.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면, 자, 공급이 수직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공급 곡선 수직이 아니잖아요. 가격이 요만큼 올라가죠, 이렇게. 근데 이 수직으로 올라간 이 높이 있죠, 이거. 수직으로 올라간 높이. 수직으로 올라간 높이가 보조받은 거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얘기해요. 이만큼 보조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을 보조받는데 가격이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혜택이 누구한테 이만큼 갔다는 얘기예요? 임대인한테 혜택이 이만큼 갔다는 얘기예요. 보조는 이만큼 받았는데 보조받아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임차인도 이만큼의 혜택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하고 유사해요? 조세를 부과했을 때 수요자도 세금 부담하고 공급자도 세금 부담하는 것처럼 이때는 혜택을 공급자도 혜택을 보고 수요자도 혜택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급곡선이 수직이어 보세요. 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어떻게 돼요? 올라간 임대료가 이게 아니 이제 여기 아니고 요게 아닌 거예요. 요게 아닌 거예요. 수직이면 어떻게 해요? 보조받은 만큼 임대료가 올라가 버리죠. 이러면 전액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임대인이 혜택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비자 보조가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럴 때는 뭘 해야 돼요? 생산자 보조예요. 생산자 보조. 생산자 보조에서 공급곡선 자체를 어떻게 해요? 공을 이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이동시켜서 수요자 보조하지 말고 수요자 보조 해봤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옮겨버리면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가서 혜택 보게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자 이런 구조예요. 아무튼 3번은 오른편이요. 수직일 때는 보조금 혜택이 임대인에게 모두 돌아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저가주택의 신축에 대한 규제가 강력할수록 더 많은 양의 고가주택이 하향료가 된다. 자, 이거 좀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저가주택의 신축. 야, 저가주택을 어떻게 신축하냐. 그 저가주택 신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허가 판잣집 신축. 무허가 판잣집 신축이라고 하세요. 무허가 판잣집 신축.
무허가 판잣집을 신축을, 이걸 뭐라고요? 저가주택 신축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면 고가주택에 있던 것들이 밑으로 하향 여가가 잘 안 되겠죠. 사람들이 이런데 막 그냥 허름하게 지어서 살게 되니까 고가주택에서 저가주택 시장으로 하향 여가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지으면. 옛날에는 뭐 허가받지 않고 집 짓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저희 시골집 말씀 몇 번 드렸었잖아요. 그것도 허가받지 않고 지은 거였어요. 그냥 그 당시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게 본격적으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89년 1월 5일이에요. 89년 1월 5일.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던 집은 30년 전에, 32년 됐다 그랬잖아요. 30년 넘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86년도에 지은 거예요. 86년도에. 무허가. 근데 다 건축물 관리대장에서는 다 관리를 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해서, 혹시라도 시골에 89년 1월 5일 이전에 밭에다가 무허가로 지은 집이 있다고 쳐도, 지목이 지금 전이에요, 지목이 전이라도, 혹시라도 그런 땅이 개발이 돼서 수용이 되고 하잖아요. 그럴 때,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불법으로 지어도, 요때는, 이전에 지은 거는 대로 평가해요, 대로. 요때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날짜가 89년 1월 5일이에요. 아무튼,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은, 그런 게 있는 주택, 부지는, 괜찮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지를 사면. 무허가 주택이라 할지라도. 요전에 지었다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과거에는 그런 게 많았죠. 무슨 천변에 판잣집 짓고 막 그런 게 많았잖아요. 아무튼 그런 게 많이 지어질수록 하향 여가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해야 더 많은 양의 고가주택이 하향 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향 여가가 발생하여 저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면 가격은 회복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게 하향 여가 되면 그만큼 물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물량이 많아지면 아까 이게 올라갔던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었나요? 다음에 32번 여과작용입니다. 여과현상. 틀린 것은 1번의 여과현상이란 주택이 소득의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죠. 그리고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하위 계층이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를 뭐라 그래요? 하향 여과라고 하죠. 다음에 고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상향 여과 과정이 계속되나요? 하향 여과 과정이 계속되는 거죠. 되면 고소득층 주거 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여기 뒷부분 요거는 맞죠? 용어만 바꾸면 되는 거죠. 상향 여과 과정이 아니라 하향 여과 과정, 이렇게. 3번 틀렸고요. 다음에 하향 여과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경우 주거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이게 고가주택 시장 입장에서는 주택의 질이 낮은 것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만 저가주택 시장 입장에서는 주택의 질이 괜찮은 게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새로 신축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니까 주거의 질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현상을 주택순환현상이라고 하며 특히 하향 여과현상을 능동적 여과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하향 여과가 먼저일까요? 상향 여과가 먼저일까요? 하향 여과가 먼저예요. 하향 여과가. 이제 능동적 여과현상이에요. 다음에 이 문제를 보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 여과현상을 질문했던 거는 대부분 이제 하향 여과냐 상향 여과냐 이 용어의 뜻을 묻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어렵지 않게 출제되는 편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부동산 조세죠.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작아지죠. 예, 수요든 공급이든 비탄력적일수록 저는 아까 말씀드린 자원 배분 왜곡, 사회적 후생 손실 이런 것들이 작아지는 겁니다. 1번이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양도소득세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갖고 있다. 맞죠? 예, 동결 효과 이제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급 물량이 안 나오면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3번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가능한 얘기죠. 자, 왜냐하면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되면은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더 많아지죠. 뭐 재산세를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면은 다른 집을 선택한다거나 이런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전가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맞죠? 이게 이제 토지 단일세라 그랬어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이거는 시험에 3번 출제가 됐는데 한 번도 정답 지문으로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그 헨리 조지가 이런 주장을 한 근거가 뭐였어요? 그 배경이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곡선이, 토지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의 수입, 토지 공급자들이 얻어가는 수입 요만큼, 이걸 뭐로 봤어요? 잉여로 봤어요. 잉여, 불로소득. 이거 말씀드릴 때 제가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토지라는 생산 요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산 요소에도 잉여가 있다 그러죠. 잉여.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학기론 강사가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제가 얻는 것이 전부 다 잉여. 이게 애쓰는 거에 비해서 가져가는 소득이 엄청 많은 거죠. 자, 아무튼 이걸 불로소득에다 세금 매기는 거니까 사회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었잖아요. 이런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사회적 후생 손실 또는 경제적 순손실 이런 것이 없거든요. 굉장히 형평성 측면에서도 좋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은 그런 조세가 돼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 토지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면. 근데 이제 그는 물리적으로만 봤을 때의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경제적 공급을 봐야죠.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해요? 조세를 부과하면은 생산량이 이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자원 배분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고요. 그다음에 5번에 조세의 전가란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맞죠? 다음에 34번은 33번은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1번이었나요? 다음에 34번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맞죠? 예,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중과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게요, 전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선, 일시적으로 전가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보세요, 일단. 만약에. 전가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그 세금을 고스란히 누가 낸다는 얘기예요? 임대인이 낸다는 얘기죠, 공급자가.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이윤을 못 얻게 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이윤만큼 못 얻어요, 세금 부담 때문에. 그러면은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임대업을 안 하겠죠. 그럼 공급이 줄겠죠.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결국은 올라가게 돼요. 결국은 이제 그만큼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 누구 부담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임차인 부담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금이 다 증가가 되게 되는 거죠. 다음에 3번이군요. 3번에 잘못됐죠.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자, 누가 더 탄력적이라고요?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먼저 알고든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그러면 누가 덜 부담이에요? 공급자가 덜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걸 공급자 이걸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공급자가 덜 부담하는데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맞죠? 공급자가 덜 부담한다는 얘기는 수요자가 더 부담한다. 이렇게. 다음에 조세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맞나요? 더 비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부담이죠. 다음에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말도 안 되죠. 재산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감소해서 임대료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35번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시장과 사적시장에서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한다. 맞죠? 다음에 임대료 규제 정책은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이거 틀렸고요.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사적시장의 임대수요를 감소시키므로 단기적으로 사적시장의 임대료가 하락하여 사적시장의 임차인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맞죠? 단기적으로는 사적시장 임차인도 혜택 누립니다.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보조는 주택이 부족한 경우 임대료를 상승시켜 임대인에게도 임대료 보조 혜택이 발생할 수 있게 되죠. 임대료도 혜택을 봅니다.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인만 혜택을 누리게 된다. 맞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책론이고요. 다음은 이제 36번 투자론 들어가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 기간 발생하는 자본이득과 시세차익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득이 있다. 여기 바뀌어있죠. 매 기간 발생하는 이득이 소득이득, 시세차익은 자본이득 이렇게 돼야 되죠.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을 위험할증률 또는 위험보상률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그랬죠. 위험 프리미엄 이렇게 한다고요. 다음에 자기 자본이 같다면 융자를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이거 말씀드렸었죠. 내가 1억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A라는 주택이든 B라는 주택이든 모두 1억일 때 내 돈으로만 사게 되면은 A나 B 한 채밖에 못 사죠. 근데 5천만 원씩 융자를 안고 사게 되면은 두 채를 살 수 있잖아요. 어차피 내 돈은 1억이고 융자를 이용하면은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융자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감소할 수도 있다. 요거는 이 부의 지뢰 효과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의 지뢰를 원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부의 지뢰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 맞고요. 다음에 융자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 비율도 커지죠. 융자 비율이 대부 비율하고 같은 거죠. 융자 비율, 대부 비율. 자, 이거는 동의어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채 비율은 동의어가 없어요. 딱 하나의 부채 비율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커지며 그에 따라 지렛대 효과는 커질 수 있으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다음에 지렛대 효과입니다. 이 지렛대 효과는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론으로도 출제가 되죠. 이제는 이 계산 문제가 작년에 조금 이제 어려운 계산 문제가 나와서
이제 계산 문제보다는 이제 이론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지렛대 효과 혹시 이제 출제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더라도 지렛대 효과의 크기 계산하는 게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어요. 지렛대 효과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지렛대 효과의 크기. 아까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하냐 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남의 돈을 8%로 빌려오는데 이자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저당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자, 근데 이걸로 얻을 수 있는 총 자본 수익률이 10%예요. 자, 이때 부채 비율이 200%다. 부채 비율이 200%. 그러면은 지렛대 효과의 크기는 몇 퍼센트 포인트예요?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2배. 얼마나 싼 이자예요? 2% 포인트 싼 이자죠. 2% 포인트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한다? 2배 뻥튀기 한다. 그래서 몇 퍼센트 포인트? 4% 포인트의 지렛대 효과 크기가 나타난다. 자, 이 경우에 지분 수익률은 이렇게 물으면 뭐예요? 지분 수익률을 물으면 지분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하면은 14%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요.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고 내 돈으로만 하면은 몇 프로 벌 거를 10%. 이거는 이제 남의 돈 이자니까 내 돈으로만 100% 투자하게 되면은 요만큼 버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여기에 몇 퍼센트 포인트의 이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4% 포인트의 지렛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14%로. 됐나요?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을 꼭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분 투자액분의 전체 수익에서 뭘 빼는 거예요? 이자 빼는 거죠.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이걸 알고 있으면 지분 수익률을 이렇게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 문제를 보시면은 1번의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분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맞죠? 타인 자본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지분 수익률의 진폭이 커지는 거죠.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내려갈 때도 많이 내려갑니다. 다음에 부동산 투자 시 지렛대 효과를 통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죠. 얘가 이제 이쪽보다 낮아야 돼요. 얘보다. 싼 이자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맞죠? 부의 지렛대가 심해지면은 채무 불이행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죠. 이건 타인 자본을 사용해야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타인 자본을 사용해야 금융적 위험이 있는 겁니다. 타인 자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금융적 위험도 없어요. 다음에 5번은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의미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제한다. 그게 아니죠. 둘 다 포함하고요. 중립적 지뢰도 있죠. 예외적으로 영의 지뢰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38번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